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학을 같이 공부할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식품위생 책들은 아마 다 한번 받아보셨죠? 그래서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도 분량이 좀 꽤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식품위생 같은 경우도 단체급식과 비슷한 비율을 차지를 하는데요. 또 이제 그래서 비율도 이렇게 비슷하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80점 만점이니까요. 8점 내외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체급식과 좀 다른 점은요. 논술형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논술형 문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예전에는 거의 논술형 문제가 매번 출제가 됐지만 이제 서답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래도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출제가 되는 이제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식품위생 하면은 뭐 평가 영역을 거기 제일 먼저 그 수록해 놨는데요. 공청회 자료를 토대로 한 그 평가 영역과 평가 내용 요소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위생 같은 경우도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책마다 나와 있는 실제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마다요. 내용들이 좀 달라요. 어떤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빠져 있고 어디에는 더 추가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기본은요, 식품과 미생물이요. 자,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는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그 다음에 식품의 오염지표균, 그 다음에 부패, 초기부패 판정법, 이걸 공부를 해요. 근데 실제 여기서, 여기까지 공부하면요, 시험 문제를 다 못 풀어요. 뭘 더 해야 되느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법. 그 다음에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는 살균 소독법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죠. 안 쓰여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중독 및 두 번째 영역은요. 식중독 및 곰팡이 독소 식품 첨가물. 여기가 분량이 제일 많아요.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부할 때가 제일 이렇게 넘어가기 힘든 파트가 바로 여기예요. 거의 이제 뭐 한 달? 거의 한 달이에요. 이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4주 내지는 4주를 좀 넘어가요. 이 파트가. 제일 많아요. 분량이. 그래서 식중독의 원인 및 증상과 예방법.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일 그 식중독의 기본이요. 원인, 증상, 예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곰팡이 독소의 원인, 피해, 예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에서는 규격과 기준, 그 용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전염병, 기생충, 위생동물인데요. 그 전염병은 경구전염병과 인축공통 전염병으로 나눠서 원인, 증상, 예방법을, 기생충에서 원인, 증상, 예방법을, 위생동물의 피해와 예방법인데 이 식중독이란다. 식품위생에서 제일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라. 그럼 이 파트예요. 중요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뭐 한 2번 문제 나올 때는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런 조금 다른 애들보다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해요소 중점관리 제도인데요. 얘는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파트죠. 뭐 서술형으로 나오고 논술형으로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거는 여러분들이 해썹의 7원칙. 여러분 그 해썹이 1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해썹의 12단계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실행 단계에 해당이 되는 7원칙도 파악을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썹의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적정 제조 규정하고 위생관리 절차하고 앞서서 만들어진 그 지원 프로그램도 파악해 두셔야 되고요. 이제 그 마지막 이제 학교급식에서 어떻게 해썹에 적용이 되느냐,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적용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전공이 80점 만점이니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점 내외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얘도 이렇게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정리해드린 게 있어요. 오늘 나눠드렸던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럼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위생기출문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식품위생에서 제일 중요한 걸 꼽아라. 그럼 개 중에서 좀 중요한 걸 꼽아라 라고 하면 식중독과 해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8년 그 서답형 문제일 때 딱 그 두 개가 나왔어요. 식중독하고 해썹이요. 그러니까 살모넬라 식중독 나오고 그 다음에 해썹 그거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이제 살모넬라가 그때 나왔었는데 딱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원인, 예방법. 그거 물어봤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썹에서는 그때 순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가로 넣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게 단순했어요. 제일 기본적인 거. 그래서 기본적인 건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부터 객관식하고 논술형으로 바뀌면서요. 거의 매번 그 논술형 문제가 나왔죠. 네, 매번 논술형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됐어요. 식품위생에서. 그래서 2009년도 문제를 보면은요. 가열살균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평가 영역의 내용 요소에는 뭐 살균 소독법이라든지 보존법 얘기가 안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미생물과 살균 소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게 딱 나왔는데 가열살균의 기본은 시간, 온도, 대상이거든요. 딱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에서는 그때 곰팡이독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해썹에서는 검증 단계, 요게 나왔죠. 검증 단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009년도 문제, 여기까지가 객관식이었는데, 보니까 식중독에서 두 문제예요. 세균성하고 곰팡이독하고. 어디에서는 아예 안 나왔냐면, 전염병, 기생충, 위생, 동물에서는 안 나왔어요.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논술형 문제로 해썹 문제가 또 하나 출제가 됐죠. 김밥을 주고, 이 김밥의 CCP, 관리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 조치, 이걸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CCP 잡으면 그 CCP에 대한 관리 기준 잡고, 그 관리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찾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만약에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지 개선 조치 사항을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다 쓰는 논술형의 형태의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내용 이론도 해두셔야 되지만 응용도 하실 수 있도록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010년도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면요. 세균성 식중독에선 포도상 구균이 나왔었고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이 식중독이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그 식중독 사고를 설명을 쭉 해요. 이런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했다. 누가 뭘 먹고 얼마 만에 증상이 나타나고 이게 쭉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걔가 우선 누군지 찾는 건데 그게 바로 포도상 구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상 구균 식중독의 포도상 구균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포도상 구균의 특징으로 옳은 애를 보기 중에 골라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것을 통해서 포도상 구균인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균의 특징을 찾는 게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중독 파트에서 또 하나 나왔던 게 식품 첨가물이요. 식품 첨가물에서 용도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전염병 파트에서 전염병하고 위생해충하고 연결을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면 또 이 위생해충이 매개하는 질병이 전염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개하는 질병과 연결해서. 그 다음에 또 여전히 그 해썹에서는 문제가 나왔죠. 7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요. 근데 이 7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되게 쉽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그냥 7원칙을 그냥 보기 주어주고 이렇게 나열해라 이게 아니라요.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집니다. 냉장고의 온도를 5도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게 바로 뭐냐면 관리 기준 설정이거든요. 한계 기준 설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시가 주어지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게 위해 요소 분석인지 중요 관리점 설정인지 그걸 파악한 다음에 그걸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2010년도 문제는 이제 문제들이 조금 보기들이 좀 긴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술형 문제로 이제 어패류의 식중독 사고와 관련되게 나왔죠. 어패류의 식중독 사고라 그러면 뻔하죠. 장염 비브리오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2011년 들어가면은요, 초기부패 판정법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식중독에선 리스테리아, 그러니까 리스테리아에 대해서 그 식중독에서 설명이 쭉 주어지고, 얘가 무슨 식중독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전염병에서 또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뉴스. 뉴스가 주어지고 그 뉴스거리를 통해서 얘가 어떤 전염병에 관련된 설명인가 이건데요. 그냥 어떤 전염병에 관련된 설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염병과 병원체가 같은 애를 찾아라. 그게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A형 간염인 것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A형 간염과 같은 병원체가 같은 전염병을 알아볼 수 있느냐 그거 알아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염병의 제일 중요한 파트가 그거거든요. 분류.
분류를 하고 각각의 특징을 잡아놓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딱 그거와 연결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썹에서 또 나왔죠. 12단계. 그래서 그 12단계 주고 이게 설명이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의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읽으면 함정은 있으나 자세히만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죠. 그 다음 이제 논술형 문제로 이게 나왔어요. 햄제조시 보존성 향상을 위한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햄제조시 보존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질산 염을 첨가하는데 그 아질산 염을 첨가할 때 어떤 독작용, 그 다음에 이 생성 기전,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유사한 문제가 그 전년도에 다른 곳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비슷한 애가요. 설마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나올까 했는데 그 다음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계열 있죠. 뭐 조리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식품 가공인가 뭐 하여튼 그쪽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출제 문제들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서 보존법 그닥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영양교사와 여러분들이 뭐 그 보존법이 그러니까 식품 가공 쪽에서 좀 중요하지 솔직히 우리 쪽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파트는 아니나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2012년도. 자, 2012년도에는요, 이 미생물의 종류에서 나왔었어요. 바실러스 속. 그러니까 이 바실러스 속도 이제 주어지는 거죠. 쌀 같은 이제 뭐 이런 뭐 전분식품을 뭐 변폐시키고, 그다음에 소시지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통조림을 변폐시키는 그런 균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식중독에서 그때 황변미독이요. 곰팡이독과 관련된 황변미독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썹과 기생충에 한번 또 나왔죠. 기생충. 여태까지 시험 중에 기생충은 딱 한 문제 나왔었어요. 딱 한 문제. 자, 그때 이제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김치에서 기생충 알 발견돼서 막 난리 났었죠. 그거 설명 나오고 얘가 누구냐고요. 회충이거든요. 네, 그거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해썹에서는 숙주난물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정흐름도라고? 그 공정흐름도 쭉 주어지고요. 거기에서 CCP가 될 만한 애를 골라내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이제 나중에 가면 맨 마지막에 이제 해썹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애들이 CCP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제 그때 공부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13년도에서는 식품의 부패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어요. 식품의 부패, 보존과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2013년 문제도 보기가 되게 길어요. 보기가 되게 길고 거기서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식중독 파트에서는요. 유해물질, 그 다음에 사례, 중독 현상을 연결하는 화학성 식중독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독에서 이제 논술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전에 이제 곰팡이독에서 객관식에 파툴린이 나왔거든요. 근데 파툴린은 그냥 사과 주스예요. 사과 주스에서 발견되는 곰팡이독은 이게 문제 끝이에요. 딱 영양사 수준의 문제. 예, 그 정도 수준의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알면 답 찾을 수 있는 사과 주스에 함유될 수 있는 곰팡이독은 파툴린밖에 없거든요. 파툴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썹에서 오이무침 주어지고 해썹 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이건 문제를 잘못 파악하면 이상한 답을 찾기 쉬운 문제였어요. 네, 문제 파악이 되게 중요했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곰팡이독에서 이제 논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곰팡이독에서 이렇게 논술 문제가 나오기가 그렇게, 그런데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노로바이러스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논술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한 번씩 나온 거죠. 해썹에도 나오고요. 세균성 식중독에서도 나오고요. 노로바이러스에서도 나오고. 근데 좀 이제 벗어났던 게 바로 이제 2011년에 나왔던 그 햄제조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14년부터는 이제 다시 돌아오죠. 서답형으로 돌아오면서 문항수가 확 줄어요. 그래서 2014년에는 딸랑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딸랑 한 문제지만 논술형 10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급식하고 연계해가지고 왜 급식에서 그때 논술형에 나왔던 게 바로 이 문제랑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식중독하고 이제 유발물질 쓰고 특징, 위생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2015년도에는 이제 문제가 2개로 늘어났어요.
두 개로 널어놨으나 이제 기평 내지는 이제 서술형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마자, 독버섯 여러분 이 피마자나 독버섯의 기본은 뭐냐면은요 자연독은요 식품과 독성분을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딱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근데 독버섯 나중에 문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독버섯의 형태를 쫙 설명해주고 얘가 무슨 독버섯이냐 그런 문제였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독버섯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암기를 해도 독버섯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통 암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 문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탄저와 관련된 건데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고 이 감염병이 누구냐 가로놓기로 찾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탄저를 사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결해서 쓰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탄저의 살균법은 또 저쪽에 그 식품과 미생물의 살균소독법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시험 문제예요. 작년 시험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세균의 생장 곡선과 관련된 문제. 그 세균의 성장 곡선 주어주고, 여러분 이 세균의 증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배울 거예요. 딱 이건 오늘 거예요, 오늘 거. 근데 그 증식 조건 중에서 하나가 온도거든요. 그거와 온도와 연결해서 성장 증식 곡선과 이제 온도와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걸 위생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이걸 어느 파트에 넣을 수 있냐면 단체 급식에다 넣을 수 있어요. 단체 급식의 위생 관리 파트 있죠? 그 파트에 들어가도 되는 문제예요. 작년에 딱 봤더니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체 급식 책 중에 작년쯤에 개정이 된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대로 나온 문제였거든요. 간혹 이렇게 개정이 되면 거기서 문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온 게 우유살균법이에요. 그 우유살균법은 되게 가로놓기예요. 되게 쉬웠던 거냐? 살균법만 알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 되게 그냥 쉬운 문제였어요. 기입형.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해썹인데 해썹에서 이제 뭐가 나왔느냐?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나와 있는 그렇게 나왔어요. CCP 그대로 나왔어요. CCP 그대로 나오고 그거의 한계 기준과 연결해서 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책에도 있어요. 그대로 그 내용. 그거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조금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나와 있는 파트가 있어요. 그쵸? 좀 많이 나왔던 파트들이 바로 식중독 파트. 그리고 또 하나가 해썹 파트. 얘가 딱 봐도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 제일 중요한 파트. 다른 것보다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파트가 감염병이나 기생충, 위생동물 파트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좀 더 여기 식품위생은요,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가 조금 더 나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중요한데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단체 급식과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식품위생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 정말 필요한 내용들로만 구성이 정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식품위생 책을 놓고 보는 것보다 이거 하나 보는 게 더 나아요. 여러 개를 합쳐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들로만 합쳐놓은 거니까요. 우리 학원, 책을 기준서로 해가지고 만약에 더 뭔가가 필요하면 거기다 좀 첨부를 해도 되지만 더 이상 첨부할 것도 거의 없긴 해요.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과 관련된 것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설명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항상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선 기본을 제일 잘 지켜주셔야 돼요. 기본. 얘가 안 되면은요.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식품위생도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첫 시간에 용어 같은 걸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알고 있으면 이게 그런 의미였지 한번 되새기시면 되는 거고요. 모르셨던 분들은 잘 다시 파악을 해두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식품위생도 쉬울 것 같지만 간혹 어려운 문제가 간혹 출제가 돼 헷갈릴 만한 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을 해두셔야지만 그런 게 나중에 가서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가장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에다가 여기다 이제 심화 조금 이제 어려운 것들을 이제 먼저 기본을 설명한 다음에 우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에다가 이제 나중에 플러스 알파는 요걸 더 기억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플러스 알파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응용하는 것까지 같이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가 나오는데, 뭐, 여긴 참고 자료는 거의 읽을 거리는 드물긴 해요. 그래도 간혹 참고 자료에 읽을 거리가 주어지긴 하니까요. 이 참고 자료에 읽을 거리는 말 그대로 읽어두시면 됩니다. 굳이 암기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읽을 거리는. 식품위생 웬만한 거는 중요한 건 다 얘기하고 넘어가고, 읽을 거리는 그냥 몇 가지 되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굳이 뭐 다른 책 굳이 다시 뭐 봐서 읽어 두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들만 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이상을 공부하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소화하기 힘들어요. 알고 있던 것도 까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서 멈춰도 돼요. 네, 식품위생은 여기서 멈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에 있을 복습을 잘 활용하셔야죠. 여러분 식품위생은요.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균은 별게 아니에요. 균 이름 몇 개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화학적인 식중독 이런 데 가면요.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이름들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얘가 무슨 식중독이고 얘가 뭘 문제를 일으켰던 애든지 다 구별을 해내셔야 되기 때문에요. 힘들어요. 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복습 프린트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집에 가셔서 반드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그 복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항상 기본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차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건지. 자, 차례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품위생의 개념이 제일 먼저 나와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식품위생의 개념은요. 말 그대로 개념 잡기예요.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나오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 거고요. 얼마 없어요. 얘는 두 쪽밖에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그냥 얘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과 미생물 파트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영역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중독과 식품 첨가물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105페이지까지가 다 식중독이에요. 식중독, 식품 첨가물 뭐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정말 좀 못 미치게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도 나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지나면 이제 훅훅 나갑니다. 예, 그 내용이 그닥 없거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이제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인데 이게 세 번째 영역이에요. 분량들 그렇게 많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영역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여러분 해썹 이름 바뀐 거 아시죠? 해썹은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은요. 직역을 해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순화해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작년 말부터. 네. 그래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챕터 8은 식품과 환경오염. 이거 마지막 영역이 아까 저기서 끝났는데 뭐가 한 가지가 더 있느냐면, 여기는 단독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식품 첨가물을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수돗물과 관련된 뭐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식품위생의 개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챕터 1. 자, 식품위생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식품위생의 정의는요. 자, 우리나라에서 식품위생법이란 어떻게 정의하고, 식품위생법에서는요, 식품위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기구 및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그럼 여기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대상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위생법에서는요, 식품위생의 대상이 잘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의 대상은요, 여러분 단순히 식품만 보는 게 아니라요,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우리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쓰는 기구나 용기, 그리고 마지막 포장까지가 다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다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자,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관리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품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하는 그런 수단을 공부하는 게 바로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식품위생의 목적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위생상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방지하고, 위해 요소를 방지함으로써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위생이잖아요. 그래서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식품위생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아셔야죠. 그래서 식품의 위해 요소를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의 위해 요소를 분류하는 건 거기 내인성, 외인성, 유긴성, 생성 요인별로 분류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선 말뜻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내인성이다라고 하면은요, 내잖아요. 그래서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그게 바로 내인성. 그 다음에 외인성 하면은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경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경우는 다 외인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원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느냐? 유기성은요. 중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열하는 과정 중에, 조리하는 과정 중에, 가공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은 유기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 뒤에 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식중독에서 배울 위의 요소들이요. 이쪽으로 다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내인성이냐, 외인성이냐, 유기성이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내인성인 애들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했죠. 그럼 식품 자체도 독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자연독들이에요.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 그러면 식물성, 자연독 쉽게 생각하면 되죠.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독성분이거든요. 대표적인 감자에 들어있는 솔라닌. 그렇죠. 감자 싹에 들어있는 솔라닌 같은 거, 독버섯의 독성분 같은 거,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 동물성 자연독이다. 여러분 동물성 식품에도 독성분이 있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이 소리 들어봤어요?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이런데 원래부터 얘네들이 독을 갖고 있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육류들에는 없어요. 그럼 어디에 들어있느냐? 여기서 동물성 자연독이라는 거 어패류의 독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개요. 요즘엔 뉴스에 나오던데 지금 계속 검사를 하고 있다고요. 조개 계속 검사하고 있다. 이 봄철이 제일 위험할 때거든요. 독성분은. 조개독은. 그래서 그런 조개독이나 보고독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대표적이죠. 또 이 보고독하고 조개독의 무서운 점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끓여 먹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자연독 성분 말고 생리작용 성분들도 내인성에 들어갑니다. 이거 원래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성분들이니까요. 대표적인 게 뭐 항효소성, 항비타민성 물질도 있고요. 식이성 알레르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많이 들어있죠. 고등어에도 들어있죠. 메밀에도 들어있고 밀에도 들어있잖아요. 다행스럽게 우리가 먹는 주식인 쌀에는 안 들어있어서 다행이죠. 쌀은 거의 극히 드물어요. 쌀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래서 식이성 알레르겐 같은 경우 뭐 달걀이나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우유라든지 땅콩, 밀, 고등어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외인성 하면은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에 대다수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물학적 요소, 인위적인 요소 있는데 생물학적인 요소는 그거죠. 미생물들이요. 세균,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 뭐 이런 것 등. 그 다음 그 외에 기생충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뭐 식중독균도 있을 거고 전염병을 일으키는 균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겠죠. 다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경우예요. 자, 근데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것 중에 이제 뭐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것 중에는 식품 첨가물도 있고요. 비의도적인 거는 이제 오염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잔류 농약들. 그 다음에 일본 원전 사고에서 유래될 수 있는 그런 방사능 물질들. 그 다음에 뭐 환경 오염 물질들.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그 기구에서, 용기에서, 포장해서 용출될 수 있는 물질들. 그래서 여러분 왜 간혹 뉴스에 뜨잖아요. 옛날 뉴스인데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회용 포장 용기에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습니다. 한동안 막 그 얘기 또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왔던 이거와 관련된 마지막 뉴스가 여러분 캔 음료 좋아해요? 캔 음료? 캔 음료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막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웬만한 애들은 다 외인성이에요. 외부로부터 대다수 다 오염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유기성은 뭐가 있느냐?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들이야. 그럼 그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 중에 우선 대표적인 게 뭐냐? 유죠.
유지의 산화에 의해서, 자동 산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산화물 같은 애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왜 탄 음식에 왜 발암성 물질 들어있다 그러죠? 그 탄 음식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여러분 햄에도 발암성 물질 있어요? 햄 제조 시에 사용되는 아젤산 염 때문에 발생을 하는 니트로사민 같은 발암성 물질. 그 다음에 여러분 감자 있죠? 감자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도 유독 성분이 만들어져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신경 독소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러분 물, 수돗물에서도 있어요. 수돗물을 염소 소독할 때요, 그냥 물에는 안 들어있는데 물을 염소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트리알로메탄. 그 다음에 집에서 과실주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데, 과일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이 알코올 발효할 때요, 유독 성분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메탄올이요. 그래서 이 메탄올이 그래서 이제 주류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죠. 이런 것 등.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거 들어보셔서 3분의 간장에도, 요즘은 3분의 간장은 많이 사용 안 하죠. 보통 양조 간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을 하지, 3분의 간장은 요즘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옛날엔 되게 많이 이용했어요. 왜냐면 가격이 되게 저렴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산이 중단된 거 절대 아니에요. 생산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생산은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가는 마트나 이런 데는 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형 그 식품 그런 유통 그런 매장이나 이런 데 가면 있는데요.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말 그대로 염산 같은 산으로 분해를 해서 간장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발효가 아니라 염산을 이용해서 분해를 할 경우에는요, MCPD라는 유독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먹는 식품 중에 중간에 이렇게 생성되는 물질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유기성까지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식중독을 공부를 하고 나서는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영양사를 한번 시험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다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는데요, 분류를 할 수 있는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3페이지입니다. 아, 이거 또 안 했네. 그 3페이지 가기 전에요, 그 서답형 문제 한번 보실래요? 또 깜빡했어요. 단체 급식에서도 깜빡했었는데, 그 서답형 문제 한번 보세요. 2페이지. 그 2페이지의 서답형 문제를 보면 그 21번, 22번이요. 딱 그 2008년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건 주고 식중독균이 누구냐, 예방법 뭐냐, 관리자가 할 일이 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22번 보세요. 문제 더 간단해요. 기억, 니은, 채우래요. 솔직히 했어 알면은 뭐 이거 정말 이거 채우는 거 기본이죠. 그 다음에 한계 기준 설정 요소를 2개만 쓰래요. 되게 많은데 딱 그 중에 2개만 쓰려니까 거저주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논수령 문제인 거죠. 논수령.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에 나왔던 논수령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에 나왔던 게 이제 기입형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세요. 피마제에 들어있는 거 리신? 누구? 리신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름 비슷하게 하니까 이 문제는 쉬운데 그 뒤에 문제가 문제였어요. 야생 느타리와 비슷한 모양으로. 표면은 처음에는 옅은 하얀갈색이지만 점차 자갈색으로 바뀌고 밤에 청백광을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얘가 누구냐고요. 솔직히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안 나올 거예요. 이때 딱 이제 한번 그런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이 문제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버섯 생긴 모습 다 외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 이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버섯을 다 외울 바에는 다른 거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시간 대비 점수 1점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1점짜리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더 많은 것에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4번에 있는 서술형 문제도요. 이제 그때 문제였는데 거기 보세요. 이제 탄저와 관련해서 기억, 니은 채우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들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멸균법 같이 쓰는 거, 그걸 서술형 문제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은 가장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게 나오는데 딱 한 번 그 버섯 얘기만 빼고 다 나올 만한 애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식품위생의 개요에서 그걸 한번
위의 요인들을 나눠봐야죠. 예, 한번 나눠볼게요. 자, 1번 보세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건강장애의 원인 물질을 생성 요인에 따라 분류를 해보세요. 4번, A번, 메밀국수를 먹고 난 후에 두드러기 증상을 보였대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네요. 메밀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때문에. 이건 뭘까요? 그렇죠. 뇌인성. 그 다음에 B번, 집에서 과실주를 먹은 사람들에게서 두통, 현기증,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대요. 왜 과실주 먹고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네, 그렇죠. 유기성 요인이 메탄올 때문이죠. 네, 메탄올 때문이니까 유기성. 그 다음에 C, 3분의 간장 제조 시 염선 처리로 인해서 발암성이 의심되는 MCPD가 생성이 되었대요. 3분의 간장 제조 시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유기성. 그렇죠. 그 다음에 D, 중국 프랜차이즈점에서 사용되는 소스에서요, 수단색소가 검출이 됐대요. 이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외인성. 빨간색 내려고 공업용 색소 쓴 거예요, 그냥 집어넣은 거죠. 밖에서 들어온 거니까 외인성. 그 다음에 E, 머리에 염증 있는 조리사가 머리를 긁고 난 후에 손을 씻지 않고 바로 조리한 음식을 먹은 사람에게서요,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답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에 해당이 될까요? 그쵸, 오염된 거니까 외인성. 다 외부에서 오염된 거 외인성이요. 그럼 이건 무슨 식중독이냐면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야. 염증이죠? 그럼 염증은 다 포도상 구균 식중독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 여름철에 죽은 지 오래된 날조개를 먹고 사람들에게서 설사 증상이 나타났대요. 네, 이것도 외인성이죠. 균에 의한 외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봄철, 여름철 충분히 가열 조리한 조개를 먹고요. 사람들에게서 이상 증상이 나타났대요. 가열해서 먹었는데도 이상 증상이 나타났대요. 그럼 이건 뭘까요? 그렇죠. 이건 조개독에 의한 내인성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면 균에 의한 거면 가열에 의해서 다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예방법도 다른 거 아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인성 유해 요인을 예방하는 방법은 뭘까요?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식재료로 이용하지 않고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자연독은 우리가 걔를 어디서 뺄 수가 있지 않아요. 자연독에 예를 들어서 조개 들어있는 독성물 우리가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대다수가. 그럼 이제 그런 경우 처음부터 안 먹는 게 좋아요. 근데 보고독은 제거는 가능하죠. 보고독이 많은 부위.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자연독 같은 건 아예 제거가 되지를 않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식재료로 이용하지 않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외인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오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기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열하거나 조리하거나 가공해주는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생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통 유독 성분들은요, 보통 가열 조리에 의해서 생기는 애들은 다 높은 온도로 조리하기 때문에 발생을 해요. 그럼 그거보다 좀 어떨까요? 낮은 온도로 조리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의 요인은 앞으로도 이제 두고두고 나올 애들을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분류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건 이제 챕터 2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영역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을 보면 식품과 미생물 파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미생물의 종류 되게 많잖아요. 세균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효모도 있고, 리케차도 있고,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세균이에요. 그 다음이 곰팡이, 그 다음이 바이러스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다음에 부패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 네, 바이러스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식품이 위생적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때 쓰는 균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염지표균, 분변 오염지표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오염지표균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부패와 초기 부패. 그러니까 이거 부패될 때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지는지 그 부패 생성물과 그다음에 언제부터 초기 부패로 판정할지 그 초기 부패 판정법을 수치와 함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얘기했죠. 거기다 플러스 더 기억할 게 있어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법.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한 살균
소독법까지 공부를 해두셔야 되죠. 자, 그래서 식품과 미생물에서는 거기 주어진 거 말고 요 두 가지를 더 추가하셔서 공부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품과 미생물 하나씩 나가야겠죠. 자,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이게 제일 먼저 나왔는데요. 여러분, 미생물 하면 왜 종류가 아까도 말했듯이 많아요.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리케차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효모도 있는데요. 크기로 따져보면은 누가 제일 크냐면은요, 크기는 곰팡이가 제일 커요. 그 다음이 효모, 그 다음이 세균, 그리고 리케차, 그리고 바이러스의 순서예요. 그래서 리케차는요, 딱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끼어 있어요. 이렇게 종류가 많지만 주가 되는 건 세균이라고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런 미생물의 종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가 나왔냐면요. 식품 중에 미생물상 이렇게 나왔죠. 미생물상 내지는 미생물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상, 미생물총 같은 말인데요. 자, 이거는 미생물이요. 각각의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적응해서요. 특유의 미생물 군락을 만들어요. 그 미생물 군락을 우리가 미생물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미생물상의 특징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신선식품은요. 동식물이 자라난 환경과 같은 미생물총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생선이요. 생선 어디에서 살아요? 바다에 살고 있죠. 그래서 생선 살고 있는 환경인 바다와 비슷한 미생물총을 형성을 한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잘 서식하는 미생물들이요. 생선이 많다. 그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감자. 여러분, 감자는 어디에서 살아요? 네, 토양이죠. 그러니까 감자에서 주로 발견되는 건 토양 미생물들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미생물총 형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냐면은요, 복잡했던 애가 단순해져요. 복잡했던 애가 단순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품이 있으면 식품에 처음에요, 되게 다양한 균들이 오염이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균들이 오염이 되지만 나중에는 우세하게 잘 자라는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복잡했던 애가 어때요? 단순해졌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두 종의 미생물만 우세하게 잘 자라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점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두 종 미생물이 우점종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점종이 있어요. 어패류요. 얘는 두고두고 나올 애인데요. 어패류의 우점종이 되는 게 바로 슈도모나스예요. 우리 부패하면서 얘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슈도모나스 하면 어패류의 우점종이면서 대표적인 부패세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뭐 질병은 일으키는 건 거의 없고요. 오로지 부패, 변질 이거예요. 이제 두고두고 나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하고 좀 친숙해지셔야 돼요. 슈도모나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번 이제 형성된 미생물상은 잘 변하지 않아요. 소규모 오염이 있어도, 소규모 오염이 발생을 해도 잘 변하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대규모 오염이면 또 달라지겠지만 소규모로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벌써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요. 잘 자라는, 우세하게 잘 자라는 균들이 있어요. 표면적이 넓고 통기성이 좋은 식품에서는요. 공기와 잘 접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공기와 잘 접촉을 하기 때문에 산소가 있어야지 잘 자라는 균인 호기성 균이 잘 자라요. 호기성 균. 그 다음에 식품의 내부. 여러분, 식품의 내부라든지 산소가 통하지 않는 식품에서는 누가 문제가 되느냐? 혐기성 균이야. 그쵸? 산소가 있으면 잘 발효가지 못하는 혐기성 균이 문제가 되죠. 근데 둘 다 서식할 수 있는 애가 있는데. 네, 통성 혐기성이에요. 통성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거든요. 산소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둘 다에서 서식이 가능한 건 통성이에요. 근데 확실히 더 우선적인 건 표면적이 넓을 때는 호기성이, 그 다음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혐기성이 좀 더 통기성보다는 우세해요. 통성보다는. 자, 그 다음에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면요. 세균이요. 수분 함량이 많은 곳에서 문제가 되는 건 세균. 반대로요. 수분 함량이 좀 적은 곳에는 세균이 증식을 못해요. 그때는 곰팡이에요.
그래서 곰팡이는 세균하고 있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균이 증식을 못하는 곳에서 잘 증식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수분 함량이 적은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씩 나가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구냐면 세균이에요. 자, 그럼 세균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세균은 원시핵세포, 원핵세포로 되어 있어요. 뭐 핵이 따로 있고 있지 않아요. 얘는 핵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진핵세포, 원핵세포 이렇게 나눠지는데 들어는 보신 것 같죠? 언젠가. 근데 진핵세포 같은 경우 이제 동물의 세포는 다 진핵세포라 보시면 되는데 핵이 따로 있어요. 근데 원시핵세포는요 핵이 따로 없어요. 네, 핵이 따로 없는 세포가 원핵세포예요. 그래서 원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럼 단세포 생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세포 하나가 하나의 균이에요. 그렇죠? 세포 하나가 균 하나.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딱 이 세균은 세포 하나가 균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세균과 관련된 지칭하는 용어. 요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우선 얘가 첫 번째,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가 하나의 균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세균을 지칭하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균이요. 세포 상태로 보통은 존재를 해요. 이거 세포 상태로. 그래서 영양세포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세포 상태로 존재할 경우에는 생명활동이 되게 왕성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외부 환경의 자극에 약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열에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열에 약하다, 이열성이라고 써요. 이열성. 열에 약합니다. 잘 견디지를 못해요. 자, 근데 이런 균 중에는 세포 말고 어떤 상태가 되는 애들도 있느냐? 포자. 아포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균은 세포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일부의 균들은 뭘 만들 수 있냐면 포자, 아포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다 세균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보통은 세포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혹 아포 내지는 포자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포자, 아포가 어떤 거냐면은요. 외부 환경이요. 세균의 그 성장이나 증식에 열악할 때 생성되는 일종의 저항체예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나한테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열악할 때 만들어진 일종의 저항체의 형태가 포자, 아포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아포, 포자를 만들 수 있으면은요, 열에 되게 잘 견뎌요. 내열성이 좋습니다. 근데 모든 균들이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일부의 애들만 포자, 아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균은 세포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균에 따라서는 포자, 아포의 상태가 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얘네 둘 다 세포를 지칭하는 용어, 세균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증식하는 방법이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이분법이라서요, 증식 속도가 제일 빨라요. 증식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빨리 증식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두 개로 늘어나는 게 이분법이에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배수로 늘어나니까요. 증식 속도가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른 거 세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효모나 곰팡이보다 우세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세균, 곰팡이, 효모가 같은 조건으로 있을 때 세균이 제일 잘 증식을 해요. 그럼 여러분 증식 속도가 빠른 게 더 위험할까요? 느린 게 더 위험할까요? 그렇죠. 증식 속도가 빠르면요.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균수에 빨리 도달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증식 속도를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대표가 되는 게 곰팡이, 효모, 세균인데요. 자, 얘네들을 증식 속도로 비교하면 제일 빠른 건 누구냐면 세균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이 출하법인 효모. 그 다음에 포자로 증식하는 곰팡이가 제일 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식 속도는 이래요. 그래서 세균이 가장 빨리 증식을 하죠. 이분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이제 그 세균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세균의 형태는 구균, 간균, 나성균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간균하고 구균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간균하면 막대기 모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구균하면은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구별하기가 되게 쉬워요. 뒤에 구균 이렇게 안 붙어 있으면 다 일반적으로 간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름에 대장균이에요. 그럼 거기에 간균이라는 구균이라는 말이 안 붙어 있으니까 걔는 뭐냐면 간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포도상 뭐가 있어요? 구균 있죠. 그런 애들이 바로 뭐예요? 구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렇게 붙어요. 코커스. 자, 이렇게 코커스가 붙어 있는 애들이 바로 구균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 하시겠지만 황색 포도상 구균은 스타필로코커스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커스가 붙어 있으면 구균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균 이름 같은 거 나올 때 이렇게 코커스가 붙어 있으면 아, 구균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코커스 구균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간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균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세균의 증식 조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균이 증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 세균의 증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보존법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식 조건과 보존법은 같이 연결해서 나중에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 본격적인 거는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